그 15세기 피렌체의 그 회화에 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건축과 조각에서는 제가 브루넬리스키하고 도나텔로를 꼭 기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배우는 그 피렌체 회화에서는 마사치오 이 화가가 굉장히 그 어떤 새로움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마사치오라고 하는 작가 꼭 표시해서 기억을 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작품, 지금 보시는 작품은 마사치오의 성삼위일치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알베르티가 그 전면을 리노베이트했던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그 사이즈가 큽니다. 벽화예요. 프레스코로 그려진 벽화인데 길이가 6m고요. 이 폭이 317cm죠. 667cm, 307cm 여기 써 있죠. 예. 그 보통 사람들의 키에 한 4배, 5배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그런 이제 프레스코화입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서서 이 작품을 바라보면 그 시선이 여기 이 맨 왼쪽 그림에서 여기 시체가 폐골이 누워 있는 요 부분에 그 시선이 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글귀가 또 써 있기도 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한때 당신이었고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당신도 나처럼 될 것이다. 즉 우리는 모두 이렇게 결국 죽을 것이다. 이런 또 경고를 또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고를 내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보면 여기에는 이제 삼위일체라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부 여기가 하느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요 사이에 비둘기 모양의 성령, 요렇게 세 위격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교회의 어떤 교리 중에 하나가 성부하고 성령 그리고 성자 이 위격이 하나라는 것, 하나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첨예하고 또 그 중요한 그런 교리였습니다. 이 15세기의 피렌체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치라고 하는 삼위일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시기에 피렌체에서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교리나 뭐 이런 교회 정책 이런 거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회의를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시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렌체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피렌체 공의회에서 라틴 쪽의 주교들, 그러니까 그 서방 쪽의 주교들과 동방교회, 동방정교회의 주교들이 모두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요 삼위가 일치한다라는 한다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한 곳에서 나온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곳에서 나온다라는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크기로 이 주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 그림의 가장 큰 주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바로 바로 밑에 있는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리는데 후원을 한 결국 자본을 댄 봉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의 내용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의 그러면 혁신은 무엇이냐? 이 그림에는 원근법,
즉 선원근법을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이렇게 도해를 해서 지금 가운데 있는 슬라이드로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실점이라고 하는 점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한 곳에 소실점을 지닌다라는 일점의 원근법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은 깊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세에서 그림을 그렸던 방식이 아닌 겁니다. 중세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그냥 펼쳐져서 평면적으로 화면에 이런 깊이감을 주지 않았던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마사치오가 바로 이러한 일점의 선원근법, 하나에서 하나로 시점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이가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 깊이감을 표현한 이런 선원근법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림의 과학적인 방식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것을 이 선원근법을 그러면 누가 가장 이제 먼저 시작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발명이라고 또 뭐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선 이제 세 가지 논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원근법이 이런 선원근법이 로마 시대에 이미 벽화에서 나타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견해. 그때 이미 이건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방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사치오 이전에 브루넬리스키가 건축가였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브루넬리스키가 이 방식을 사용을 했고 마사치오가 이걸 배웠다, 브루넬리스키한테. 이런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아니다, 마사치오가 처음으로 이것을 발명하고 고안해서 이렇게 적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견해가 나눈다는 얘기는 이 선원근법을 결정적으로 누가 시작을 했는지는 결국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림으로 이것을 구현해서 가장 최초로 남긴 사람은 마사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다른 어떤 작품보다 이 선원근법이 잘 드러난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사치오는, 여러분 이제 그림에서 보면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배경을 본다면 여기 로마식 아치가 있고, 그리고 메달리온이 있고, 또 이런 코린트식 주두가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의 바실리카에서 봤던 궁룡, 궁룡도 이 뒤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는 이오니아식 주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배웠던 그런 그리스 로마 건축에 나타났던 요소들이 화면의 배경으로 다시금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나 주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없었던 신학적인 주제, 성삼위일체라는 주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사치오의 성삼위일체가 이제 그 의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사치오가 가지고 온 또 새로운 혁신을 한번 보죠. 이 작품은 카펠라 브랑카치라고 하는 곳에 그려져 있는 것인데, 이 카펠라라는 것은 이탈리아 말로 이탈리아 말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채플입니다. 채플은 뭐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예배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교회에 부속이 되어 있는, 속해 있는 작은 예배당을 우리가 채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브랑카치라는 이제 가문의 예배당이에요. 브랑카치는 당시 피렌체에서 실크를 판매했던 실크 상인이었던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자신들의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요 교회의 채플을 봉헌을 했어요.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요 브랑카치 가문을 위한 작은 채플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주제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기적을 행해서 아픈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제 그런 주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아담하고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그 낙원 추방이라는 주제를 다룬 요 그림인데, 여러분 성서 텍스트를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 하느님은 아담하고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낼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성서와는 다르게 마사치오는 누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작가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옮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예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브랑카치 가문의 요구였을 수도 있고 마사치오의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사치오의 어떤 그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나 이런 분위기는 이런 것을 허용할 만큼 굉장히 열려 있고 자유로운 그런 이제 분위기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장면에서 보시면 중요한 거는 네,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인체 표현과 더불어서 이 하와의 자세입니다. 하와의 자세가 우리가 예전에 14세기에서도 그 이브의 자세를 봤던 것처럼 비너스 푸디카, 즉 비너스의 자세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아담하고 하와의 표정이에요. 표정. 감정 표현. 네. 낙원에서 쫓겨났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또 절망스럽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그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절망감이 이 얼굴에 표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런 그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전 시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마사치오의 이제 새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라 안젤리코라는 그 화가를 볼 텐데요. 피렌체 르네상스는 정말 특히 이제 피렌체 르네상스에서 이 회화 부분은 어떤 하나의 양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굳이 피렌체 르네상스의 특징을 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렌체 르네상스를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들은 원근법이 사용됐고 명암법이 사용됐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피렌체 르네상스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본 것이고, 이 피렌체 르네상스의 화가들은 마사치오는 선원근법을 사용을 했지만 모든 화가들이 그것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작가들의 작품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마사치오는 마사치오 스타일, 프라안젤리코는 프라안젤리코 스타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뒤에 보게 될 고졸리는 고졸리의 스타일, 그리고 많은 제가 오늘 소개하지 않은 피렌체의 화가들은 다 정말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는 양식으로 그렸다라는 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피렌체 회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티첼리도 마찬가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보티첼리는 딱 보면 저거는 보티첼리 양식이구나. 어떤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 다양성, 개성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피렌체 회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안젤리코는 원래 이름이 귀도 디 피에트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건 애칭이에요. 천사 같다.
우리가 어떤 되게 착한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천사 같다.' 이렇게 이제 이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프라는 수도자, 신부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 같은 신부님, 이렇게 애칭으로 불린 것이 마치 이 사람의 이제 이름처럼 이렇게 알려져 버렸죠. 이 사람은 이 프란젤리코, 이 작가는 당시에 피렌체에 있었던 도미니코 수도회 소속의 수도자였고, 그리고 사제였고, 그리고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그 세인트, 성인이 되기 전 단계를 복자라고 하는데, 복자 품에 올라간 그런 이제 수도자이면서 화가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사실은 투표를 해 보면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화가가 아니라, 이런 작가가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이 프라안젤리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프라안젤리코는 화가들의 수호 성인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작가이죠. 여러분 이 그림 이제 수테고지, 주제는 수테고지인데, 이 수테고지는 15세기 우리가 플랑드르 회화에서 봤던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주제예요. 이 주제는 프라안젤리코뿐만 아니라 15세기에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이 주제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 수테고지라는 주제의 핵심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중에서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주제예요. 여성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15세기에 굉장히 널리 유행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프란젤리코는 이 스테고지 주제를 굉장히 여러 점 그렸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시는 작품은 피렌체에 있는 산 마르코 수도원에 소장이 되어 있는,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어 잠깐 여기서 이 피렌체라는 도시는 그냥 여러분 도시 전체가 박물관입니다. 이 이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고, 정말 1년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인데, 대부분 가는 곳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두오모, 그다음에 이제 또 우피치 미술관,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가죠.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피렌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산 마르코 수도원입니다. 예. 여기 가면 15세기에 그 프라안젤리코가 그림을 그렸던 그 장소에 그대로 그림이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정, 클로이스터, 우리 배웠죠? 중세 미술에서. 이 클로이스터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가지고 잠깐 인제 쉬기도 하고, 또 이 수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서 이 프란젤리코의 작품을 이렇게, 요거는 계단에 올라와 가지고 가장 처음 눈에 띄는 작품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방마다 프란젤리코가 그린 프레스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마르코 수도원은 당시에 메디치 가문이 후원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코지모 메디치가 요 수도원에 자기 방을 하나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 와 가지고 이제 머물면서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랬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공간인데, 이게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면 여기도 이렇게 막 다른 관광지처럼 좀 복잡해질까 봐 제가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어 자, 그러면 인제 말했던 것처럼 이 산마르코 수도원에 이렇게 올라와서 밑에서부터 이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 가브리엘 천사고 마리아입니다.
바로 이 수태고지가 일어나고 있는 이 공간을 프라 안젤리코는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속해 있었던 이 도미니코 수도회 바로 산마르코 수도회의 이 클로이스터 이 회랑으로 그 장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두 사람의 자세를 보면 둘 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자세인데 이거는 당시 전통적으로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순명 그냥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순명을 한다라는 그리고 교회에 복종한다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가슴 앞에 손을 모으는 이런 자세를 선택해서 그렸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수도회의 전통을 반영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플랑드르의 수태고지에는 뭐 실내 모습이 나타나고 책도 뭐 있고 이런데 그런 게 싹 다 없어지고 아주 단순화된 그런 공간에 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배경 그다음에 소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죠. 이 작품에는 마사치오가 사용했던 1점의 원근법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선원근법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프라 안젤리코는 공간의 깊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예 로치아 트인 이제 요 공간에 넘어서 뭔가 또 다른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여기 창문까지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원근법, 선원근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공간 2 차원의 공간이 3 차원처럼 깊이를 가지도록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프라 안젤리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크라 콘베르사치오네 요거를 해석을 하자면 성스러운 대화, 거룩한 대화, sacred conversation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런 주제의 재단화를 프라 안젤리코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가운데는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앉아 있고 아기 예수는 이제 엄마 품에 이렇게 이제 뭐 반쯤 걸터 앉아 있는 요런 모습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요거는 자 우리가 비잔틴 미술에서 보면은 테오토코스 유형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의 좌우에 성인들이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이 성인들 요런 주제를 바로 우리가 성스러운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크라 콘베르사치오네. 그래서 뭐 잘못 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뭔가 '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 성인들의 대화인가 이 주제는? 그런데 그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있는 이 성인들이 대화를 한다면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시선이 다 이 내부에서 화면 내부에서는 이들의 시선이 이렇게 서로 마주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의 시선도 서로 응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들은 누구와 응시할까요? 예. 이 제단화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눈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대화라는 것은 이 화면 안에 있는 성인들하고 이 화면 밖에 있는 이 제단화를 바라보는 당시에는 교회에 있었을 테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예 서로 이제 교감을 하는 것이죠. 즉 이 성스러운 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 성인들이 누군지를 요런 지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맨 오른쪽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성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로마 시대의 성인이었던 성인 라우렌시오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여기는 코스마스와 다미아노라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수호 성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의사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화면 보시는 맨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순교자 베드로라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도끼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다가 순교한 당시 도미니코 수도회 출신의 그 순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한 화면에 모아 놨는데, 이들은 사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 사람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어떤 현실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제 예 이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의 모습을 또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그림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봐야 할 부분들은 이 뒤에 그 배경에 그려져 있는 이 직물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피렌체에서는 실크를 제작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들은 이런 실크를 만들 때 그것의 패턴을 그리는 일에 화가들이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 그림을 우리가 또 꼼꼼히 잘 들여다보면 이런 그 실크나 이런 직물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도 이런 그 이제 실크 직으로 이제 질감이 나게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티첼리, 뭐 너무 유명한 화가죠. 보티첼리가 그린 봄의 알레고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4세기에 시에나에서 좋은 정부하고 나쁜 정부의 그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알레고리라고 부릅니다. 알레고리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레고리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봄이라는 주제로 그린 것인데 하나의 해석으로 해석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작품을 어떤 당시에 있었던 시인의 식구를 빌어다가 해석하는 것도 있고, 아주 또 신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과 연결성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 그림을 맨 앞 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시간 순으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구일까요? 자, 자세히 볼까요? 네, 머리에 이런 모자를 쓰고 있고 신발에도 날개가 달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루케리온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있네요. 네, 우리가 그리스 미술에서 배웠던 헤르메스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에요. 지금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봄이 왔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미의 새 여신들이 있습니다. 봄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이런 산미신들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려면 그 위에 있는 걸 봐야죠. 이 위에는 큐피드가 있습니다. 큐피드와 함께 나온 이 여인은 바로 사랑과 미의 여신인 비너스, 그리스 이름으로는 아프로디테이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또 멀리서 보면 여기가 마치 후광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마리아처럼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다양하니까. 그러나 저는 그냥 여기 큐피드랑 같이 나온 비너스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꽃이 온 몸에 이렇게 휘어 감겨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꽃을 의인화한 꽃의 여신인 플로라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죠. 네. 그래서 이제 플로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이 두 인물은 이제 같이 항상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바람의 신, 바람도 동서남북 바람이 다 있죠. 서풍 바람의 신 제프로스하고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클로리스, 대지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클로리스가 옷이 하나도 이제 뭐 이 꽃 플로라와는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이제 옷에 이 무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 클로리스는 아무것도 피어 있지 않는 대지, 아무것도 없는 대지, 즉 겨울 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프로스가 이 겨울 땅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거고, 자세를 자세히 보면 이 클로리스는 플로라를 이렇게 밀고 있어요. 지금 봄이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이, 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이 그림에서 이 클로리스 겨울 땅의 입에서 꽃이 나와서 이 플로라, 꽃의 여신의 꽃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여기 입에서 꽃이 나와서 플로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겨울에 대지가 얼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밑에서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아까 제가 이게 비너스고 비너스와 같이 오는 큐피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큐피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이 배가 이렇게 좀 나오고 아기들처럼.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큐피드의 눈에 이렇게 붕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붕대가 감겨진 채로 화살을 쏴요. 여러분 뭐 큐피드 신화는 다 알죠? 큐피드는 황금 화살하고 납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 화살을 쏘면 사랑에 빠지게 되고, 납화살을 쏘면 사랑이 식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연인들도. 근데 이 화살을 쏘는 이 행위자가 여러분 눈을 가리고 쏜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 큰 그 아이러니이죠. 이 남자를 맺어주는 사랑의 신인데 그냥 랜덤으로 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거는 그 이성으로, 우리가 눈을 가린다라는 거는 이성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사랑 그리고 연애에 빠지는 것은 너무 이성적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그런 뭐 또 교훈적인 또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눈먼 큐피드라는 주제가 바로 이 15세기에 보티첼리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도 이 주제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플라톤이 말한 그런 어떤 사랑에 관한 글, 그런 것도 유행을 했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먼 큐피드는 이제 이성을 이렇게 가리는 이제 그런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눈먼 큐피드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그림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학의 어떤 그 영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 보티첼리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비너스의 탄생. 이 비너스의 탄생은 메디치 가문의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티첼리에게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운데 있는 이 여성이 바로 이 누드의 여성이 비너스인데, 이 비너스는 전형적으로 비너스 푸디카 자세, 네, 당시에 메디치 가문이 수집하고 있었던 메디치의 비너스 하고 자세가 굉장히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 조각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너스의 탄생 신화는 이제 다음과 같죠. 어, 하늘의 신인 그 우라노스가 있었는데, 이 우라노스가 너무 외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를 너무 못마땅하게 여긴 아들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성기를 낫으로 잘라버리고, 그 아버지의 성기가 에게의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가 바다에 떨어져서 거품이 일어나게 되죠. 그 거품이라는 뜻이 바로 아프로디테라는 뜻입니다. 이제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비너스. 그렇기 때문에 비너스는 그 사랑과 또 번식력, 후손을 만드는 그런 번식력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에게해에서 태어난, 이 거품 속에서 태어난 비너스가 파도에 밀려서 육지로 오게 됩니다. 바로 지금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육지에 막 비너스가 도착하자 과일의 신, 열매의 신인 폼모나가 비너스를 이렇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비너스를 맞아서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맞아주고 있고, 그다음 아까 우리 그 봄의 알레고리에서 봤던 제프로스하고 클로리스가 또 나란히, 둘은 항상 같이 다녀요. 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바람을 불어서 제프로스가 서풍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비너스를 이 앞으로 섬으로 닿게 했어요. 비너스가 처음 그 육지에 육지에 그 다다란 그 섬을 우리는 시테라 섬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테라 섬은 약간 전설적인 그런 섬이에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가기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 장소라고 이제 전설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 이 그림을 주문한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가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제 이 그림을 주문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바다의 삶에서 육지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예, 그런 또 어떤 하나의 그 큰 계기가 되는 또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로 오는 이런 그 비너스의 모습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베노초 고졸리라고 하는 그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우리가 그 피렌체 건축에서 봤던 그 메디치 궁, 메디치 리카르디 궁에 가면, 저택에 가면 볼 수 있는 벽화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피렌체 하면 뭐 메디치 가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이 동방박사, 그 고졸리가 그린 이 동방박사, 마귀는 동방박사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행렬은 고졸리가 이 메디치 가문의 주문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 이 일화는 동방에 있는 세 명의 뭐 현자, 박사 혹은 또 왕,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경배를 하러 오는 그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굉장히 특별하게 당시에 특히 이제 15세기에 종교적인 일화지만, 이 주제는 그 초상화, 이 동방박사들이나 또 동방박사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릴 때 당시 살았던 인물들의 초상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주제로 아주 많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동방의 세 명의 왕들, 이 세 명의 박사들, 이 세 명의 박사들 각각의 바로 메디치 가문의
중요한 인물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맨 뒤에 가장 왼쪽 맨 뒤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요 사람은 코지모 메디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사람은 요 코지모 메디치의 아들인 피에로 메디치,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일 마그니피콘트라고 불리는 로렌조 메디치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그 메디치 가문의 3대의 세 인물을 모두 여기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수양원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도 다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에 메디치 궁에 와서 이 그림을 봤던 사람들은 이게 누구구나 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당시에 메디치가가 얼마나 번성했었는지, 또 이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제작이 됐고, 또 이 그림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여기 보면 말을 끌고 가는 여기 흑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15세기 그리고 16세기 이때부터 뭐 서양 회화, 특히 이제 이 이탈리아 회화에는 이런 이제 흑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당시의 유럽인들의 모습이 아닌 다른 인종의 모습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고 15세기 피렌체의 아프리카인들이 이 노예로 일을 했었구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회화와 또 공예가 만나는 이제 그런 지점이기도 한데, 이 당시 피렌체에서 많이 만들어졌던 것이 이 카소네라고 하는 가구입니다. 가구이면서 뭐 목공예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자처럼 길게 생긴, 긴 상자처럼 생긴 이런 이제 나무 가구인데, 요것의 용도가 뭐냐면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평생 쓸 린넨 직물을 이렇게 포로 말아 가지고 여기다가 다 넣어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함 같은 이제 그런 용도였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15세기 이후에 특히 이 피렌체나 이제 이탈리아 지역 그림에서 이것이 이제 그림의 배경에도 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요 카소네라고 하는 요 가구 자체, 요 나무 함 자체에도 패널이죠. 나무 패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작품 지금 이제 같은 카소네는 아니에요. 이건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카소네고, 이건 이제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도 이런 카소네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가로로 긴 그림을 이렇게 걸어서 이제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는 거죠. 가구하고 그림하고 이런 용도로 쓰였던 카소네라고 하는 목공의 가구 작품이 이 당시 피렌체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그림도 그려지고, 또 이것이 많이 수출되고 유통되고 이렇게 됐다라는 예를 제가 하나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 피렌체 르네상스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여기 쓰여진 내용들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 프린트에 노트된 게 아니라면 그냥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예술가들.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들은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시고 작품도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꼭 기억해야 될 화가들, 작가들은 건축에서는 브루넬레스키, 조각에서는 도나텔로, 그리고 회화에서는 마사치오. 예, 이들이 바로 피렌체 르네상스의 문을 연 화가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하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